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대출을 곱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출해 드릴게 이렇게 아니면 금리를 깎아 드릴 터이니 아니면 이렇게 대출이 되려면 뭔가를 조건을 걸었어요. 신용대출은 카드대금 쓴 거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선생님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죠 원래. 그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가계부나 이런 어떤 자산관리 수업을 들어가면 신용카드 쓰는 거를 부채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빚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지출을 카드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건 빚에 들어가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빚은 맞아요. 원래 원칙은.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정리할 때는요. 어차피 내가 생활비 일부를 쓰고 메꾸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지출로 잡으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 미리 선 땡겼어도 어차피 그게 한 사이클이 돌면 2달 사이클만 똑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갖고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갖고 근데 여기서 금액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결제금액 기준이나 쓴금액 기준 아무거나 어쨌든 맞춰가지고 캐시플로우 상에서 지출로 잡으니까 훨씬 더 네, 정리가 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는 내가 할부로 사지 않는 한 근데 굳이 빚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네. 할부로 쓰지 않는 한. 근데 네, 그거 외에는 빚으로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할부로 쓰는 거는 신용대출이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100만 원씩 나가요. 그럼 1,000만 원 카드 여기 신용대출이 맞죠? 네, 신용대출에서 1,000. 그래서 다음 달에 100만 원을 갚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900. 그쵸? 그렇게 적는 게 맞죠? 나가야 되는 돈이 맞으니까. 웬만하면 할부를 저는 그래서 안 해요. 네, 웬만하면. 네, 쓸 때는 좋은데 갚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꼬박꼬박 할부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구매할 때는 또 돈 주고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를 쓰신 금액은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냐면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금 흐름표에서 지출해서 쓰는 거예요. 변동 지출이 신용카드 대출 여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표는 내 돈이 어디에 얼마 있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내가 카드를 썼으니까 빚 아니야? 그거 캐시플로우로 보면 되고 벌이에서 수입에서 나가는 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학술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적 편리함으로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빚이 담보대출로 해 나는 신용대출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신용대출에서 금액 몇 프로짜리 이자율인지 요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적는데 이렇게 어려워하시면 이제 네, 집에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밤 새자 이겁니다. 네. 사실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자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부러운 사람이자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분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내 집 마련 이렇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을 마련하셨어요. 물론 빚도 많지만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네. 그래서 부자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3억을 적을 때 이렇게 3억 이렇게 할 때 콤마 이렇게 적잖아요. 네, 이 숫자 3개의 단위, 1000단위를 구분해서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단위가 1,000원이다 그러면 얘를 없애고 얘만 적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죠? 10,000단위다 그러면 여기까지 없애고. 그래서 요런 걸 좀 보실 때 숫자가 커지는 걸 보실 때 이게 숫자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콤마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아까 선생님처럼 네, 11억짜리 집을 1억 1,000으로 네, 감가상각하는 큰 실수를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금전거래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해져요. 실수 하나만 0 하나만 잘못해도요. 그죠? 단위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느냐면 이제 볼게요. 우리가 배운 걸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적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강의할 때 어디서 나왔냐면 네, 생각하는 경제 나올 때 이거를 이 화면 어디서 보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자본주의 환경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본질적인 성격이 뭐라고 했던 인플레이션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은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했을 때 돈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올라갑니다. 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소비재 인플레이션, 즉 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행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소비 행위, 그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의미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 왜? 똑같은 행위를 해도 지출이 커지는 인플레이션이 본질인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자산 경제적 자유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인플레이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살기 좋아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물론 뭐 좋은 영향도 있어요. 뭐 경제적 성장도 있고 성장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러웠던 거는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소비가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왜 자꾸 일어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누가 자꾸 일으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네? 은행입니다. 은행. 왜? 우리한테 빚을 지우고, 그죠? 제가 이제 그때 은행은 우리한테 걔네는 뭘로 먹고 산다? 이자. 이자는 어떻게 해야 생긴다? 빚을 통해서 생기더라. 그러면 은행이 우리한테 빚을 지워야 걔네들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우고, 우리한테 빚을 어떻게 지웠어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를 올렸더니, 즉 집값을 올렸더니 우리가 현찰을 주고 샀어요? 빚을 지고 집을 샀어요? 빚을 지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1억에 3%면 1년에 300만 원, 월에 25만 원을 꼬박꼬박 은행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빚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빚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빚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렇게 빚을 지웠던 이들이 이제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빚을 줄이는 게 좋아요? 늘리는 게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쵸? 얘네는 수입이잖아요. 이것이 곧 수입이잖아요. 얘네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크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어요? 또 인플레이션. 그래서 집값이 지금은 3억이에요? 5억이에요? 아까 목동 집값이 얼마라고요? 11억. 그러면 3억 가진 사람이 11억짜리 집을 사려면 안 사든가 아니면 대출을 끼고 사야겠네요. 여기서 1억만 있었으면 되는 집을 앞으로 이제 얼마를 줘야 돼요? 3억이 있으시면 11억짜리 집을 사면 8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 3%인데 8억에 3%면은요. 수입이 8배 늘어난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늘리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지역별로 편차는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더라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게 좋아요? 못 갚는 게 좋아요? 못 갚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못 갚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내 거 먼저 일단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개입할 수 있으면 투표나 뭐 이런 어떤 요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민 참여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못 갖게 한다는데 어떻게 못 갖게 했어요? 이 사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대출을 곱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출해 드릴게 이렇게 아니면 금리를 깎아 드릴 터이니 아니면 이렇게 대출이 되려면 뭔가를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못 갖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1번 뭘 걸었죠? 네, 그렇죠. 카드 만들어 달래요. 복습입니다. 복습.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더니 우리는 왜 카드를 만들어줄까를 생각해봤어요. 가뜩이나 빚이 있어 힘든 사람한테 카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용대출이에요. 대출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네, 카드를 쓸 때, 현금을 쓸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다 보니 지출이 늘어나요. 그죠? 지출이 늘어난 빚을 갚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드는 우리한테는 이자를 안 받지만 가맹점한테는 이자를 받거든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자를 받는데 네,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예전에는 이게 3.5%였거든요. 그때 이게 그냥 3.5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아까 왜 제가 이거를 카드 사용 금액을 부채로 안 잡냐 하면 우리는 한 달 쓰고 한 달 갚고 한 달 쓰고 한 달 갚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쪽에 더 가깝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달짜리 빚은 빚으로 적지 말고 그냥 캐시플로의 적자에서 여기서 안 적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거를 3.5%를 1년에 한 번 내요? 매달 내요? 매달.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면 이게 연이자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35에다가 7%니까 42%가 되나요? 네. 그죠? 1년에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의 42%의 이자를 창출합니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석이조입니다. 그죠? 대출을 해주고 카드를 만들었더니 빚도 못 갚고 3% 이자를 받으면서 또 몇 프로 이자를 받아요? 사용 금액의 42% 엄청난 수익 구조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뭐부터 만들래요? 신용카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합법적 꺾기라고 그래서 원래 꺾기라는 게 되게 불법이에요. 대출을 할 땐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왜? 대출 받는 사람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이게 불법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금융감독을 제일 심하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네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네도 왠지 찔리니까 뭐 금리를 0.1% 깎아드릴게 이런 눈꼽만한 진짜 네, 조건을 걸어서 우리한테 네, 제시를 하죠. 그럼 우리는 그게 되게 큰 혜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혜택이 아닌 거였죠. 조건 없이 깎아줘야지 혜택은. 그죠? 조건을 걸고 깎아주는 거는 거래입니다.